올해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붙던 관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7.3%였던 관세가 14년에 걸쳐 매년 조금씩 내려오다가 2026년 드디어 0%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우 농가가 받는 피해보전 직불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리당 53,000원, 실제 시세 하락분의 3.5%에서 10% 수준입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FTA 이후 농업 보조금이라는 방패가 진짜 농민을 지켜왔는지 숫자와 구조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2012년에 발효됐으니까 올해로 14년째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원래 37.3%였는데 매년 약 2.6%포인트씩 내려와서 올해 완전히 0%가 됐습니다. 관세라는 건 쉽게 말하면 수입품에 붙는 통행료 같은 건데 이 통행료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소고기가 약 47만 톤인데 이 중 거의 절반인 22만 톤이 미국산입니다. 전체의 46.8%예요. 미국산 소고기가 아무런 관세 부담 없이 국내 시장에 쏟아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소고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는 이 유산 치즈도 전부 무관세로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제품 쪽을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멸균류. 그러니까 상온 보관이 가능한 우유의 수입액이 2020년에는 800만 달러였는데 2024년에 3,800만 달러로 뛰었습니다. 4년 만에 384% 증가한 겁니다. 거의 5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치즈 수입액도 2024년 기준 6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2010년 이후로 매년 평균 6.7%씩 꾸준히 늘어왔어요. 이게 국내 낙농농가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뭐냐? 바로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FTA로 수입이 늘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예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FTA 이행지원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명시돼 있어요. 한칠레 FTA 때 처음 도입됐고 한미 FTA 때 대폭 확대됐습니다. 당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로 국내 농업 생산 규모가 최대 2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약속한 겁니다. 시장은 열겠지만 피해가 생기면 보전하겠다고요. 혹시 이거 아셨어요? 이 피해보전 직불금이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는지요. 2024년 기준으로 한우 한 마리당 53,000원입니다. 송아지는 104,000원이고요. 이게 얼마나 적은 금액이냐면 실제 시세 하락분의 3.5%에서 1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우 한 마리 키워서 시세가 150만 원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돈이 5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150만 원 손해봤는데 5만 원 받는 겁니다. 이걸 보호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전국 한우협회도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급 단가를 산정할 때 수입 기여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개선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좀 더 넓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보조금 제도가 원래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진 건지를 이해해야 전체 그림이 보여요. 한미 FTA 협상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FTA를 밀어붙여야 하는데 농업계의 반발을 무마해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보완대책입니다.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금, 농업구조 개선 사업 같은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내놓은 거예요. 한미 FTA의 시장 개방률이 97.9%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농산물을 열어준 거예요. 이 정도 개방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보조금이라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태생부터 순수한 농민 보호장치라기보다는 통상 협상의 정치적 타협 산물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왜 보조금 수준이 이렇게 낮은지도 설명이 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피해 보전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농민들의 불만을 일정 수준 누그러뜨리면서 동시에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임시방편이 어느새 항구적 제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한미 FTA 발효 후 7년간 운영하기로 했던 이 제도가 계속 연장됐고
2025년 12월 말 일몰 예정이었는데 또다시 2030년까지 5년 연장됐습니다. 처음 10년, 거기에 5년 추가. 최소 15년 이상 계속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보조금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뜻이고, 동시에 보조금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OECD 국가들 전체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연평균 3,290억 달러를 농업에 지원했습니다. 이 중 73%가 생산자 보조. 그러니까 농민한테 직접 가는 돈이에요. 생산자 보조가 농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35%였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에요. 특히 일본을 보면요. 일본은 농업지원금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시장 가격 지지 정책. 그러니까 국내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주는 정책이 지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는 GDP의 40%가 넘는 2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했는데 그중 일부가 농업과 소비자를 위해 쓰였습니다.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공동농업 정책이라고 해서 7년간 3,0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50조 원을 농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직불제의 60%는 환경 보호 기준을 지키는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단순 보조가 아니라 환경과 연계된 구조적 지원이에요.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피해보전 직불금은 규모도 작고 설계도 단순합니다. 이거 들으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요. 더 답답한 건 이 보조금이 수입 증가 추세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FTA 체결 20년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총교역액이 526억 달러입니다. 2004년 이후 매년 평균 6%씩 늘어왔어요. 수입액만 보면 437억 달러인데 FTA 체결국에서 들어오는 게 전체의 83%를 차지합니다. 2025년 상반기 통계를 봐도 FTA 체결국에서의 수입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1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보조금은 계속 주고 있는데 수입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방파제를 쌓고 있는데 물이 방파제 위로 넘어오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FTA를 통해 시장을 열면 소비자한테는 좋은 거 아니냐? 싼 농산물이 들어오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개방 수준과 물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물가가 OECD 평균보다 약 1.5배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건 개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이나 환율 변동 같은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원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인데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환율이 10% 오르면 원가가 바로 6에서 7% 올라갑니다. 결국 시장을 열어도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이고 농민 피해는 현실적인데 보조금은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셈이에요. 실제 농가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한우 농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우 한 마리를 키우려면 사료비, 인건비, 시설 유지비까지 합하면 적게 잡아도 수백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가 관세 없이 밀려 들어오면서 국내 소고기 가격이 계속 눌리고 있어요. 여기서 정부가 보전해주는 돈이 마리당 5만 원. 한 달 사료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낙농 농가도 마찬가지예요. 멸균류 수입이 4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는데 국내 원유 가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축산 집적 지역인 경북, 전남, 충남 같은 곳에서는 한우가 지역 경제의 핵심 소득원인데 이런 지역일수록 타격이 더 큽니다. 제주나 강원 같은 낙농 지역도 농가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도 보조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다른 카드도 내놓긴 했습니다. 농업 구조 개선, 신성장 동력 확충, 농촌 활성화 같은 보완 대책들이에요. 고령농한테는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하고 전업농한테는 소득 안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첨단식품 클러스터 조성이나 종자산업 육성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 부문에서는 실제로 성과를 낸 사례도 있어요. 제주 감귤이나 예산 사과처럼 고품질 전략으로 수입 과일과 차별화에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가 전체 농업으로 확산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보조금이 5년 더 연장됐다는 것 자체가 구조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니까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보조금 제도가 5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는 방식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7년, 그 다음 10년, 이제 또 5년, 매번 일몰 시점이 다가오면 연장 논의가 시작되고, 농민단체는 연장을 요구하고, 정부는 결국 연장합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미루는 거예요. 일본처럼 농업소득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든, EU처럼 환경과 연계한 조건부 직불제로 전환하든, 아니면 농업의 체질 자체를 바꿔서 보조금 없이도 경쟁할 수 있게 만들든, 어떤 방향이든 확실한 장기 비전이 필요합니다. 5년마다 연장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건 농민한테도 정부 재정에도 누구한테도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이 문제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FTA라는 큰 물결 앞에서 보조금이라는 작은 우산을 쓰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우산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비를 맞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세가 0%가 된 지금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가격 압박은 더 심해질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마리당 5만 원짜리 보조금으로 버티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농민한테 너무 가혹한 요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축사에서 소를 돌보고 차교실에서 우유를 짜고 과수원에서 적과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년 농사를 계획할 수 있으려면 5년 뒤에 또 연장할지 말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방향이 보여야 합니다. 보조금의 크기를 키울 건지 아니면 보조금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건지 둘 중 하나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문제. 밥상의 말단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